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 제국에 완전히 넘어간 그날 서울 창덕궁에서는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친왕 이은, 조선 황실의 마지막 황태자였죠. 겨우 11살이었던 그 소년은 자신이 서명해야 했던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주변 어른들의 절망적인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삼키는 데 있어 단순히 땅과 백성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 그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자 했죠. 조선 왕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지속되었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대한제국으로 격상되어 황제국의 지위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찬란했던 왕조를 단순히 병합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황실을 한 번에 없애버리면 조선 백성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 판단한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죠. 황실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고립시키고 일본 황족 및 귀족과 강제로 결혼시키며 일본으로 데려가 감시 아래 두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와 황족들에게서 모든 정치적 권한을 박탈한 뒤 이왕가라는 격화된 명칭을 강요했고 그들을 일본 황실의 하위 귀족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더 잔혹한 것은 황실 후손들의 삶까지 철저히 통제했다는 점입니다. 일제는 황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개입했고 그들의 교육과 결혼, 심지어 거주지까지 모두 결정했죠. 조선 황실의 피가 대를 이어 흐르지 못하도록 혹은 그 피가 일본 귀족의 피와 섞이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가 실행한 황실 말살 정책의 실체였습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후손들이 일제의 치밀한 계획 아래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조국에서 환대받지 못한 채 어떻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은 1910년 하위병합까지이고 그 이후 황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일제 강점기의 잔혹함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또 다른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897년 고종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며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죠. 조선이 더 이상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제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왕족은 황족이 되었고 왕실은 황실로 격상되었죠. 하지만 이 선언은 불과 1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고종 황제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더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당시의 높은 영아 사망률로 인해 성인까지 생존한 자녀는 4명뿐이었죠. 첫째 아들은 명성황후 소생의 적자였던 순종, 둘째는 후궁 소생인 의친왕 이강, 셋째 역시 후궁 소생인 영친왕 이은, 그리고 막내딸인 덕혜옹주였습니다. 이 4명의 형제자매는 각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며 본격적인 황실 장악에 나섰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에게 책임을 물어 퇴위를 강요했고 그의 아들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혔죠. 하지만 순종은 이미 일제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친일파 대신들과 일본 통감부에 둘러싸여 안원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허수아비 황제였죠. 순종 황제는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단 3년간만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실질적인 통치권은 전혀 없었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전부였죠. 1910년 8월 29일 하위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순종은 황제의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일제에게 이왕이라는 격화된 칭호를 주었고 조선 황실은 이왕가로 불리게 되었죠. 순종에게는 순정효 왕후 윤씨라는 황후가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는 일제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만약 순종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황위 계승이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일제는 더욱 쉽게 차기 황태자를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제의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순종의 동생들 중 둘째인 의친왕 이강은 매우 총명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죠. 백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황실 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일제에게는 위협이었죠. 1902년 의친왕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쿠데타 음모가 발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육일준을 비롯한 유학파 지식인들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의친왕을 새 황제로 추대하려 했던 거죠. 비록 의친왕 본인은 이 계획을 전혀 몰랐고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의친왕을 황태자 후보에서 배제했죠. 대신 일제가 선택한 것은 셋째 아들 영친왕 이윤이었습니다. 1897년생인 영친왕은 순종보다 22살이나 어렸고 의친왕보다도 18살이나 어렸죠. 거의 아들뻘이나 조카뻘 되는 나이 차이였습니다. 일제는 어린 영친왕이 순종보다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했던 영친왕은 일제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꼭두각시 후계자였던 거죠. 1907년 겨우 10살이던 영친왕은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광이 아니라 평생의 저주였죠. 황태자가 된 직후 일제는 영친왕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10살 소년을 부모와 조국에서 떼어내어 일본 도쿄로 보낸 거죠. 영친왕은 일본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군인으로 양성되었습니다. 일제의 황실 말살 계획 중 가장 악랄했던 것은 바로 강제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조선 황족과 일본 귀족을 결혼시켜 혈통을 섞어버리고 황족들을 일본 사회에 완전히 편입시키려 했던 거죠. 1920년 23살이 된 영친왕은 일본 황족 출신인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즉 이방자 여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완전히 일제가 주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영친왕에게는 이미 조선인 약혼자가 있었지만 일제는 이를 강제로 파기시켰죠. 대신 일본 왕족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함으로써 조선 황실과 일본 황실의 결속을 과시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제 결혼은 영친왕의 삶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비록 일본인이었지만 진심으로 남편 영친왕을 사랑했고 조선 황실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었고 한국의 독립을 개인적으로 지지했죠.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조선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동시에 일본을 배신했다며 일본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한편 의친왕 이강은 일제강점기 내내 감시 속에서도 은밀히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요원들을 후원했고 국내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주기도 했죠. 1919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요원들이 의친왕을 한반도 밖으로 탈출시켜 임시정부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고 의친왕은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죠. 일제는 의친왕도 일본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제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독립운동을 돕는 이중생활을 했죠. 그에게는 자녀가 많았는데 그중 둘째 아들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준수한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역시 비극적 운명을 피하지 못했죠. 이유는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투하된 원자폭탄의 희생자가 되었죠. 황제의 손자이자 대한제국 황실의 피를 이은 청년이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다가 원자폭탄에 사망하는 것,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1919년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노환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독사를 의심했죠. 3.1 운동이 일어난 것도 바로 고종의 죽음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고종이 죽고 7년 후인 1926년 순종 황제도 창덕궁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죽은 거죠. 순종이 죽자 형식적으로나마 황위는 동생 영친왕에게 계승되어야 했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친왕은 황제도 황태자도 아닌 그저 이왕세자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일본에서 살고 있었죠. 일제는 조선 황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고종의 막내딸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 아픕니다. 1912년 태어난 덕혜옹주는 고종이 61살의 나이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고종은 이 막내딸을 극진히 아꼈죠. 덕수궁 안에 덕혜옹주만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어 주었고 직접 수업을 참관할 정도로 애지중지했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가 7살 때 아버지 고종이 사망했고 14살 때인 1926년 일제는 그녀를 강제로 일본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춘기 소녀를 홀로 타국으로 보낸 거죠. 일본에서 덕혜옹주는 극심한 향수병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18살 때 어머니마저 한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죠. 일제는 1931년 19살의 덕혜옹주를 대마도 번주 출신의 일본 귀족 소 다케유키와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정략 결혼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지만 덕혜옹주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인 영친왕과 올케 이방자 여사가 그녀를 돌봐주었지만
결혼 후에는 왕래가 뜸해졌고 덕혜옹주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남편 소 다케유키는 1955년 덕혜옹주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딸 옹주였던 여인이 일본의 정신병원에 갇힌 채 세상에서 잊혀진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덕혜옹주는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던 조선 황족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황족들의 귀국을 원하지 않았죠. 민주공화정을 수립한 상황에서 황족이 돌아오면 국민들 사이에서 왕정 복고 움직임이 생길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해방 후에도 일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고국 땅을 밟고 싶어도 정부의 허가가 없어 돌아올 수 없었죠. 의친왕 이강은 다행히 해방 전에 귀국해 있었지만 6.25 전쟁 때 피난을 가지 못해 서울에서 극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황족들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의 황후였던 순정효 황후는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내내 한국에 남아 있었던 황족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다른 가족들이 모두 일본으로 떠나거나 흩어진 후에도 그녀는 홀로 창덕궁을 지켰죠. 해방 후에도 이승만 정부의 냉대 속에서 쓸쓸히 지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서울을 떠나지 않았고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조차 순정효 황후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순정효 황후는 해방,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까지 모두 목격하며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 83세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죠. 조선의 마지막 황후이자 한반도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마지막 황족이었습니다. 1962년 일본의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덕혜옹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내 언론에 보도한 거죠.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덕혜옹주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1962년 1월 50세가 된 덕혜옹주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어린 시절 덕혜옹주를 모시던 나이든 상궁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옹주마마를 맞이했지만 덕혜옹주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으로 기억을 대부분 잃은 상태였죠. 그녀는 오빠 영친왕보다 1년 먼저 귀국했지만 그것이 기쁜 귀향은 아니었습니다. 1963년 드디어 박정희 정부가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18년 만에 조국 땅을 받는 순간이었죠. 영친왕은 이미 66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덕궁 낙선제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동생 덕혜옹주와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영친왕은 귀국 당시 이미 뇌졸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한 상태였죠. 이방자 여사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했지만 황실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이방자 여사는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죠. 영친왕은 7년간의 투병 끝에 1970년 창덕궁에서 사망했습니다. 일제가 선택한 마지막 황태자이자 만약 대한제국이 계속되었다면 3대 황제가 되었을 인물의 죽음이었죠. 그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남양주 홍유릉 근처에 묻혔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창덕궁에 머물며 시동생인 덕혜옹주를 돌봤습니다. 동시에 장애인 복지 사업에 헌신했죠. 일본 황족 출신이지만 조선 황실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1989년 89의 나이로 덕혜옹주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9일 후 이방자 여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구, 1931년생이었죠. 만약 대한제국이 계속되었다면 그는 4대 황제가 되었을 인물입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적통 황태손이었던 거죠. 이구는 미국 MIT를 졸업한 수재였고 미국에서 미국인 여성 줄리아 멀록과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 아내는 미국인인 다국적 가족이었죠. 1963년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고 창덕궁 낙선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982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 이시 종친회에서 이구와 줄리아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강제로 이혼시킨 겁니다. 황통을 이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며느리를 황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배타적 논리였죠. 이구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건축 사업을 했고 2005년 일본 도쿄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향년 73세였죠. 그의 장례식은 마지막 황태손에 걸맞게 구1장으로 치러졌고 수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이 조문했습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공식 장례식이었습니다. 강제로 이혼당했던 아내 줄리아는 장례식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고 싶어 했고 멀찌감치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한때 황태손비였던 여인의 쓸쓸한 작별이었죠. 일제의 황실 말살 계획은 단순히 주권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철저히 통제하고 파괴했죠. 고종은 덕수궁에 유폐되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순종은 꼭두각시 황제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의친왕은 감시 속에서 독립운동을 도우려다 좌절했고, 영친왕은 조국을 떠나 일본에서 꼭두각시 황태자로 살아야 했죠. 덕혜옹주는 정신병원에 갇혔고 이후는 원자폭탄에 죽었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양쪽 모두에게서 배척당했고, 순정효왕후는 홀로 남아 쓸쓸히 살다 갔죠. 이구는 강제 이혼을 당했고 줄리아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황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왕정 복고를 우려해 황족들을 외면했고 국민들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황실은 이미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 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았죠. 고종, 명성황후, 순종, 순정효황후, 의친왕, 영친왕, 이방자, 덕혜옹주, 그리고 이구까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구성원들은 모두 경기도 남양주의 홍유릉과 그 인근에 잠들어 있습니다. 한때 제국을 다스렸던 황실의 후손들이 이제는 조용한 능력에서 영면하고 있는 거죠. 일제는 조선을 삼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500년 왕조의 정통성과 상징, 그리고 그 혈통까지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죠. 황족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고 일본 귀족과 결혼시키고 그들의 자녀를 일본군 장교로 만들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황실 말살 작전이었습니다. 해방은 조선 황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냉대와 무관심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부담스러워했고 국민들은 이미 그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황제의 직계 후손들은 궁궐 한켠에서 또는 타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는 1910년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그 후로도 80년 가까이 황족 후손들의 삶을 짓누르며 계속되었습니다. 일제의 치밀한 계획은 단순히 나라를 빼앗는 것을 넘어 한 왕조의 혈통과 정신까지 말살하려 했던 것이고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을 역사책에서만 배웁니다. 하지만 그 황실의 마지막 후손들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우리와 같은 땅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한 민족에게 남긴 상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황제의 후손이라는 그들에게 영광이 아니라 평생의 짐이었고 조국은 그들에게 따뜻한 품이 아니라 냉랭한 방관자였습니다. 홍유릉의 고요한 능력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구성원들이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묘역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곳에는 한 시대의 끝과 함께 사라져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일제의 치밀한 계획 아래 무너진 황실, 해방 후에도 환대받지 못한 후손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 왕조의 마지막 숨결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